안녕하세요. 캔들피그와 개마백의 나불대야 시간입니다. 요 며칠 인플레이션이 정점을 찍고 하락세로 돌아섰다는 그런 의미로 인플레 피크아웃 이야기가 많이 돌았었는데요. 오펙 플러스 산유국들이 대규모 증산에 합의를 했고 중국의 봉쇄가 풀리면서 회복세를 보일 거라는 겁니다. 이걸 근거로 증시 바닥론에 힘을 보탰었죠. 물론 어제 증시 상황 생각해보면 그 이야기는 또 잠깐 들어갈 것 같기는 한데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급 문제가 어느 정도 해소되어서 물가가 안정 추세에 들어갈 거라고 보십니까?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참고할 만한 내용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김하백님. 네, 안녕하세요. 먼저 오늘 내용을 시작하기 전에 최근 들어 주변에 투자하시는 분들을 보면 지금 벌어지고 있는 현상에 대해서 자기들한테만 유리한 조건으로 왜곡해서 보는 경향이 좀 많아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아무래도 작년 6월 이후로 1년이 넘도록 주식시장이 계속 내려가고 그렇게 손실도 점점 커지면서 답답하다 보니까 급한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겠죠. 그때 기준으로 한 600포인트 정도 빠졌으니까. 네. 그리고 마음 한편에서는 이제는 좀 반등해서 올라가지 않겠냐는 기대감에 그런 모습이 자꾸 보이는 것 같은데요. 대규모 급락의 형태보다 1년가량 야금야금 빠지고 있다 보니까 위기감은 덜하고 투자시장에서 꾸준히 투자 심리에 부채질을 하고 있다 보니까 그럴 수도 있다고 보는데요. 다만 이런 행동이 자꾸 누적되다 보면 자신의 투자 여건을 더욱 불리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상황을 냉정하게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최근에 가장 핫한 이슈인 물가 문제와 관련해서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왜곡해서 유리한 부분만 강조해서 보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지금부터는 그 부분을 한번 짚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물가 문제는 본질적으로는 미국의 중앙은행인 미 연준을 포함해서 각 나라의 정부들이 너무 많은 돈을 푼 게 원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폭적으로 금리도 막 올리고 있고 6월 1일부터는 양적 긴축이라고 해서 시장에 돈을 줄이는 정책도 펼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본질적으로 시중에 돈이 늘어서 물가가 오르는 이런 근본적인 이유 말고도 세계적인 공급망 붕괴 현상으로 인해서 또 물가 상승 압력이 가중되고 있는데요. 공급망 붕괴는 현재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얘기할 수 있는데요. 하나는 중국 상하이와 베이징 지역의 봉쇄 조치 때문에 이 지역에 있는 공장뿐만 아니라 항만 등의 물류 시스템이 다 멈추게 됐는데 이게 전 세계의 공급망 차질 현상으로 이어지게 된 거고요. 그리고 다른 하나는 전쟁 문제입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원유 등의 에너지 가격이 지금 급등하고 있는데 이게 세계적인 물가 상승을 부추기게 된 거죠. 과도한 양적 완화로 인해서 물가 상승이 이미 심각해지고 있었는데 거기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말씀하신 공급망 차질까지 발생하면서 물가 문제를 가중시킨 게 지금 상황이죠. 그쵸. 근데 이런 와중에 지난 1일에 투자자들이 기다리던 소식이 하나 들려왔는데요. 중국이 상하이와 베이징 일부 지역의 봉쇄 조치를 해제하고 경제 정상화에 돌입한다는 그런 소식을 발표한 겁니다.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기존의 봉쇄 조치 때문에 이 지역에 있던 공장들이 다 문을 닫았고 또 물류 시스템이 멈췄기 때문에 그동안의 상품이 제대로 공급이 안 돼서 세계적으로 물가 상승 압력이 가중됐다고 생각했는데 근데 이제 경제 정상화에 돌입하게 되니까 공급 문제가 일부 해소될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여기까지만 보면 맞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걸 다른 측면에서 보면 이런 봉쇄 조치 해제가 오히려 물가 문제를 더욱 가중시키는 역할로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게 어떻게 그렇게 된다는 겁니까? 왜냐하면 여기서 공장이 가동돼서 돌아간다는 말은 뭔가 상품을 만든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 상품은 뭘로 만듭니까? 원자재를 사용해서 만들겠죠. 그쵸. 그럼 원자재 수요는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공장이 돌아가게 되면서 원자재 수요가 다시 늘 건데 그럼 원자재 수요가 늘면서 가격 상승 압력을 받게 된다 그 말입니까? 네. 그동안에 봉쇄로 인해 중국 기업들의 원자재 수요가 줄어서 중국의 수요로 인한 원자재의 가격 상승 압력을 많이 주진 않았어요. 그렇긴 하네요. 중국이 봉쇄될 때 세계 시장의 공급이 원활하지 않아서 물가 상승을 가중시켰는데 이제 공장 가동하니까 문제 해결됐네 그렇게 할 게 아니네요. 줄었던 중국의 원자재 수요가 또 다시 느는 다른 문제가 생기네요. 그렇죠. 문제 하나가 해소되고 나니까 다른 문제가 또 하나 나타나게 된 거죠. 애초에 원자재 물가가 문제가 없었다면 중국 봉쇄가 해결되면 정리되는 문제 같은데 지금 원자재 시장도 문제가 있는 상태라 결과적으로 보면 중국이 공장 돌리기 시작한다고 해서 중국 봉쇄 때문에 가중됐던 물가 문제가 해소된다고 보기에는 어렵겠네요. 네, 그게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물류 문제도 마찬가지인데요. 멈춰섰던 물류 문제가 해소된다는 말은 그만큼 이동량이 늘어난다는 얘긴데 원유 수요가 급증한다는 의미예요. 그렇네. 중국 에너지 소비도 같이 늘겠네요. 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인플레이션 문제를 보면 원자재랑 원유 등의 에너지 가격이 제일 문제잖아요. 근데 여기서 보면 봉쇄 조치 해제로 원자재랑 원유 등의 에너지 수요가 늘어나는 이유가 되고요. 이게 물가 상승 압력을 부추길 수도 있는 겁니다. 중국 봉쇄 해제는 그냥 이 문제가 다른 문제로 바뀌는 거라서 물가가 그냥 지금 흐름을 유지하는 거겠네요. 똔똔이네요. 아니요, 저는 개인적으로 더 올라갈 가능성이 크다고 봐요. 뭐 때문인데요? 물론 봉쇄 조치 해제로 공급이 원활해져서 물가 상승 요인이 약해질 수도 있는데 근데 요거 하나는 기억해야 됩니다.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증시가 상승장일 때 호재와 악재 둘 다 있다면 시장이 호재를 더 민감하게 반영합니까? 아니면 악재를 더 크게 반영합니까? 호재를 민감하게 반영하죠. 그쵸. 그럼 반대로 하락장일 때는요. 그때는 악재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겠죠. 맞아요. 이건 기본적인 상식인데요. 이건 물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물가가 가파르게 올라가는 상황에서는 물가 하락 요인보다는 물가 상승 요인에 시장이 더 민감하게 반영하고요. 반대로 물가가 떨어지는 흐름에서는 물가 상승 요인보다 물가 하락 요인에 더 민감하게 반영하는 거죠. 그럼 지금 물가가 계속 올라가는 흐름이니까 중국이 공장 가동 시작한다는 그 물가 하락 요인보다 중국의 수요가 늘어서 원자재 가격이 오르는 그런 물가 상승 요인을 시장이 더 크게 반영할 수 있다는 거네요. 네. 그런 이유로 물가 상승 압력이 더해질 거라고 보는 겁니다. 그리고 다음은 물가 문제와 관련해서 원유 관련 이슈인데요. 최근에 언론 보도를 보면 산유국 협의체인 오펙 플러스에서 원유를 50%나 늘려서 증산하기로 했습니다. 원유 생산량을 늘려서 가격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조치예요. 50%나 증선을 하는 거면 유가가 좀 떨어지겠네요. 근데 문제는 현재 EU가 러시아를 제재하기 위해서 지금도 러시아에서 원유 수입을 줄여가고 있는 상황인데 올 연말까지 러시아산 원유 수입을 지금보다 90%나 더 줄이겠다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또 어떤 문제가 생기냐? 유럽이 러시아에서 원유 수입을 90%나 줄인다는 말은 반대로 러시아가 아닌 다른 지역에서 그 90%만큼의 원유 수입을 늘려야 된다는 의미죠. 그럼 다른 지역의 에너지 가격은 오르게 될 거고 그게 또 물가 상승 압력을 다시 부추길 수 있겠죠. 유럽이 러시아에서 원유 수입을 줄인다고 해서 줄인 만큼 원유를 안 쓰진 않을 거니까요. 이게 또 그렇게 되네요. 산유량 늘어나는 것만큼 공급이 넉넉해진다는 의미로 볼 게 아니라 앞으로 러시아 원유 수입을 더 줄일 거라는 부분도 생각을 해야 되겠네요. 네. 그래서 앞에서 오펙 플러스 국가에서 원유 생산을 늘렸다고 해서 이게 에너지 가격 안정 효과로 그대로 이어질 수 있겠냐는 겁니다. 실제로 최근 오펙 플러스의 증산 조치에도 불구하고 원유 가격이 120달러를 넘기기도 했죠. 예전에 소개한 내용인데 시중에 돈이 많이 늘어서 그래서 수요 측면에서 소비 여력과 투자 여력이 커져서 물가 상승 압력이 커지는 경우도 있고요. 반대로 전쟁이나 재난 같은 그런 외부적인 요인으로 인해서 물가 상승 압력이 증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시중에 돈의 공급이 늘고 수요 측면에서 소비 여력이 커져서 생기는 그런 물가 상승 압력 같은 경우는 본질적으로 시중에 풀린 돈의 양 때문에 생긴 거라서 금리 인상과 같은 통화정책이나 재정정책을 통해서 어느 정도 관리할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공급 측면에서 발생한 물가 상승 압력 같은 경우에는 이게 돈이나 정책 문제 때문에 생긴 게 아니라 외부적인 요인으로 발생한 구조 문제이기 때문에 명확한 대안을 찾기가 굉장히 힘든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과거에 역사적으로 보더라도 공급 충격으로 발생한 인플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통화정책이나 재정정책으로는 해결이 좀 힘든 모습을 보였고요. 가게와 기업들이 그 물가 충격을 직접 받으면서 시간을 견뎌내는 방법 외에는 딱히 해결 방안이 없었고 그래서 지금도 더 심각한 문제로 다가오고 있는 거죠. 중국 봉쇄 풀리고 산유국들이 증산하고 이런 행보를 보이는 부분에 대해서 결과가 딱히 물가 안정에 크게 의미가 없다는 의견들이 많습니까? 기사에서는 물가 안정세에 도움이 될 거라는 내용이 많은 것 같던데요. 사실 그게 답답한 부분이에요. 긍정적인 게 있으면 반대되는 의견도 충분히 제시돼야 되는데 지금 보면 그게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우리 언론과는 다르게 최근 해외 언론 보도를 보면 특히 미국 언론 같은 경우에는 직접적인 이해관계자라 할 수 있는 증시 전문가들 같은 경우에도 비관적인 의견을 많이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에 비해 우리는 많이 부족한 게 사실이죠. 골드만삭스도 올해 경기 둔화를 강하게 암시하고 있고요. JP모건과 블랙락을 포함해서 대다수의 월가 전문가들 역시도 경기 침체를 사실상 인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각에서는 경기 침체와 스태그플레이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는 그런 말이 나올 정도예요.
일반적으로 인플레이션이 생기면 자산 가격 역시도 상승하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물가 상승이 자산 가격과 커플링돼서 움직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 우리가 겪고 있는 인플레이션 같은 경우는 물가 상승과 자산 가격의 그런 커플링은 이미 끝났기 때문에 그 부분은 감안하고 투자 활동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잘 들었습니다. 김하백님.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물가 안정에 기대를 주는 이슈들, 그 이면에 있는 내용들을 살펴봤는데요. 우리가 기억해야 할 사실은 이 정도 물가 상승세는 최근 수십 년간 없었던 문제고 그렇게 해결이 만만한 흐름이 아니라는 겁니다. 바이든부터 미 재무장관 옐런, 연준 의장 파월마저도 단기간에 물가를 못 잡는다고 사실상 시인하면서 그동안의 정책에 반성하는 모습을 내보였는데요. 이게 무슨 의미인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지금까지 나불대화 시간이었습니다.